코스피가 장 초반 2,500선을 탈환했다가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5천 달러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올해 안에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의 주택 소비 심리는 보합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사모펀드 내 두 사업 모두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사업 간 정보 교류가 차단돼 있다던 MBK 측 주장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장 초반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소폭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장보다 소폭 오른 2,490선에 거래 중입니다. 장 초반 반등한 코스피는 2,500선을 넘어선 이후 다시 하락하며 2,5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3천억 원 팔고 있지만 개인이 2,6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0.1% 떨어진 5만 6천 원대에, SK하이닉스는 2% 올라 17만 8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 오른 690선에서 거래되며 700선 탈환을 시도 중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새 역사를 썼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오전 장중한 때 10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오전 11시 기준 10만 5천 달러, 우리 돈 1억 5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장 화랑 기대감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가상화폐 정책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소폭 떨어져 1,430원 중반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좀 안정세를 찾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은 유지 중입니다.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있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한 달러 강세 흐름 속에 당분간 1,400원 선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경제 유관 부처들도 일제히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공개하는 한편 국회와도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부의 대응 방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전국이 어수선해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도 사실 해를 넘기나 했었는데 곧 나올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금융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지만 안심할 수 없다. 민관의 모든 영향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뤄질 조짐이 보였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은 앞으로 보름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외 신인도 유지와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그리고 민생 안정 등 4가지 키워드에 방점을 둘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 리코우칭 소장과의 면담에서는 국회와 협력해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리 소장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견조하다는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과거에도 한국에 대통령 탄핵 정국이 두 차례 있었지만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인데요. 과거보다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커졌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한 상황이라서 갈등 기간이 더 길어지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틀 뒤인 오는 18일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최근 물가 흐름과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총재의 진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탄핵의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첫 재판관 회의가 진행됐는데 탄핵의 앞으로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일단 이번 헌재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집니까? 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과 세부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관련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수집, 법리 검토 등 심리를 도울 헌법연구관 TF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오늘 정해질 예정인데요. 또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3인 공석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영두 헌재 재판관은 오늘 출근길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헌재 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심판 준비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을 열게 되는데요. 탄핵 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 변론을 해야 합니다. 또 공개 변론에는 탄핵 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걸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탄핵 심판을 가능하면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만약 5인 이하 찬성으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 복귀가 가능합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수사망은 점차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도 윤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이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다양한 집단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다만 전달이 불발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단 관저로 가서 다시 전달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 구속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수사 상황을 정리하면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협력하고 있는 조직이 있고 검찰이 따로 움직이는 건데 검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중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나옵니다. 중국 수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 올해 내내 이어졌던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자세한 경매 물건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2만 9,7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경매 건수는 2019년 이후 감소세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전환하면서 2013년 14만 8천여 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12월까지 감안하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 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통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부터 이런 임의 경매가 급증한 배경은 뭡니까? 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리가 낮았던 2021년에는 6만 6천여 건, 2022년에는 6만 5천여 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엔 10만 5천 건으로 1년 새 61% 급증했고 이어 올해는 약 13만 건에 달해 2년 전과 비교해 2배 수준이 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11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만 1,85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때 이른바 영끌로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여름 이후 줄곧 하락세였던 서울의 부동산 심리 지수도 결국 보합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심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관련 지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8로 전달보다 7.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심리지수는 0부터 2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데요. 95에서 115 미만이면 보합으로 보는데 10월 전국과 수도권에 이어 이번에 서울도 보합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서울 지표는 지난 3월까지 보합세를 보이다가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7월 140.6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다시 내림세로 전환했습니다. 전국과 수도권도 각각 104와 106.4로 전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됐고 이달부터는 수도권에 대한 디딤돌 대출 규제도 강화돼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당분간 주택거래 시장이 숨고르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는데요.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각종 주택 공급 대책과 재건축 촉진 특례법의 국회 통과 등이 불투명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 혼란이 길어지고 경기 위축세도 계속되면 시장에 주는 영향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렇게 대출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빌라 임대 시장에는 전세 사기 여파도 여전합니다. 올해 수도권 빌라의 월세 비중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특히 서울은 월세가 절반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연립 다세대 일명 빌라의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 7천여 건 가운데 월세 거래가 6만 8천여 건으로 전체의 54%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빌라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지난 2020년 30%에 그쳤지만 저금리 장기화, 임대차 입법 등으로 전세값이 크게 올라 지난 2021년에는 월세 비중이 33%까지 높아졌습니다. 이후 전세 사기 피해가 본격화하면서 2022년에는 40%, 지난해 48%까지 오르고 올해 들어 50%를 돌파한 겁니다.
올해 아파트 월세 비중과 비교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월세 가격 자체도 많이 올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빌라 월세 통합 가격 지수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102를 기록해 2021년 6월 기준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도 올해 10월 102에 달하면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전세 사기 여파로 한동안 국내 시장을 떠났던 외국계 사모펀드와 부동산 회사들의 국내 주거용 임대 시장 진출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경쟁이 중국을 제외한 10대 수출국과도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 속에 아세안 국가들이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10대 반도체 주요 수출국 중에 우리나라와 경쟁이 격화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네, 코토라가 발표한 주요국 반도체 수출 경쟁 동향에 따르면 한국과 반도체 수출 경합도 지수가 가장 큰 곳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경합도 지수는 국가 간 수출 유사성을 측정한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심하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중국이 72.2로 1위를 차지했고 수출 경유국인 홍콩이 2위를, 그 뒤를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가 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메모리 반도체를 두고 경쟁하고 있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출 경합도 지수를 나타냈지만 최근 미중 갈등의 여파로 수출 경합도 지수는 5년 전보다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과의 수출 경합도 지수 상승폭은 대만이 7.6포인트로 가장 크게 늘었고 아세안 국가인 말레이시아가 6포인트, 싱가포르가 4.1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3위인 대만은 설계와 위탁 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 1위인 TSMC가 위치한 나라입니다. 최근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단 공정 등 기술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경쟁이 극심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세계 5위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에 4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는 한편 주요 업체의 생산 기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라 향후 수출 경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글로벌 반도체 조립, 테스트 패키징 공정의 13%를 담당하고 있는데 페낭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로 영향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는 차이니즈 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높은 벽을 쌓아서 회사 내부의 정보 교류를 차단한다는 건데 예컨대 한 개의 금융회사가 기업 전략을 자문하다가 그 정보를 경영권 인수에 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단 장벽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업무와 관련해 사실상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의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MBK 파트너스가 유한 책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회사 소개 자료입니다. 고려아연의 신사업 전략 투자 업무를 검토했던 MBK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총 4명의 의결권 멤버로 구성돼 있는데 김병주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고 유일하게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동 대표가 2명 있지만 김병주 회장이 펀드의 전권을 갖고 있으며 최종 투자 결정을 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투자은행과 법조계에선 김병주 회장이 경영권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바이아웃 펀드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라 차이니즈 월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DA를 체결하고 나서 그것에 반하는 애매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해결한 당사자 간의 심의의 문제 아니냐.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차이니즈 월을 지키지 않고 투자 운용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2년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와 신사업 전략을 검토하면서 비밀유지 계약서를 맺었는데 올해 MBK 파트너스가 바이아웃 펀드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MBK 파트너스는 MBK 파트너스의 바이아웃과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차이니즈 월로 구분돼 내부 정보 교류 자체가 차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김병주 회장이 투자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펀드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MBK 파트너스를 겨냥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임지혜입니다. 메일유업의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식품당국이 오늘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메일유업은 극히 일부 제품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메일 우유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인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이 먹이는 거라 예민하다, 찝찝해서 최근에 산 거 모두 버렸다 등 메일유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 외에 소비 기한이 다른 제품이나 문제가 된 광주 공장에서 만들어진 다른 제품 등도 환불 가능한지 묻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메일유업 측은 오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재차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밸브 작동 오류로 1초 정도 세척수가 혼입되면서 50여 개 제품만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외 제품은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도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를 통해 문제의 제품을 생산한 메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문제의 제품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메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결정되며 이물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출산 크레딧 수혜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출산한 여성에게 혜택이 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우선 출산 크레딧 혜택 받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요. 네, 국민연금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를 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이 추가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이 3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정작 여성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추가는 출산 직후가 아니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시점에 적용이 되는데요. 통상 부부 가운데 남성이 연금 수급 시점에 먼저 도달하고 여성은 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돼 국민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출산 크레딧 수급자 6천여 명 가운데 남성이 97.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출산 크레딧 재원의 70%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국고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최근 일부 치료수를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부됐다는 민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약관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어떤 치료들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오늘 수술보험금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무릎 주사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걸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단순히 무언가를 빨아들이거나 주입하는 시술 등은 수술이 아니라는 건데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하는 것으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요. 체외 충격파나 무릎 주사도 역시 절단이나 절제가 아니므로 수술이라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개별 상품 약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약관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 분류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피부에 양성 종양이 생겨 이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약관에는 피부 수술의 유형 중 피부 이식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종양 제거를 위해 근육층을 일부 절제했다면 약관에서 규정하는 근골 수술에는 해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 약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인데요.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어 확인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번 주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의 40%에 달하는 22개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합니다. 미국 등에서 통화 정책 완화를 시작한 올 한 해 12월 금리 인하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시장이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네, 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7일에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관건은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수정 방향인데요.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속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US 이코노믹 리서치는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결정할 때 트럼프의 제안이 실행될 가능성을 평가하고 위험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이외의 다른 주요국들 금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은 19일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도 18일에서 19일 열리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럽 중앙은행 ECB는 12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4%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의 순환은 원활합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대기질 깨끗한 가운데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삼청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4도, 대전 5도 예상됩니다. 낮부터 서쪽 곳곳으로는 눈비가 내리겠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목요일까지 깨끗한 공기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전국 공기질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